마지막으로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는지. 네, 오늘 나눌 지식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최고의 관리자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상사와 직원의 관계 정립. 그들은 완전한 솔직함을 알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들은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겠죠. 예. 최고의 상사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언, 팀 구축, 그리고 성과입니다. 조언에는 칭찬과 지적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모든 직원이 이런 피드백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관리자가 힘들게 조언을 했는데 상대가 실망하거나 또는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 웃음을 터뜨리면 참 난감하겠죠. 조언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 구축입니다. 팀은 채용, 해고, 승진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앉혀야만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구축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지? 저 직원은 왜 집중하고 있지 않지? 심지어 버스를 타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팀 구축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관리자는 성과는 내는 일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팀원을 늘렸는데 왜 성과가 오히려 나빠질까? 그리고 토론만 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왜 그들은 자동 항복 장치처럼만 움직이지? 이처럼 이 세 가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잘했을 때 저희는 최고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최고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는 모든 일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를 중심으로, 관리자를 중심으로 조언, 그 다음에 팀 구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관계를 구성했을 때 상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책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팀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피드백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와 권태를 이기고 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강력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그들은 완전한 솔직함을 얘기합니다. 그럼 완전한 솔직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완전함이란 단어가 주는, 그리고 솔직함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적응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혼란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업무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완전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직함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방향성을 팀원들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완전한 솔직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직접적 대립입니다. 개인적 관심은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직장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받았을 때 소외감을 느끼고 심지어 출근하기 싫어지게 되겠죠. 예, 업무 영역을 넘어서 더 높은 꿈을 품은 존재로 팀원을 대하고 이를 위해서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를 이해한다면 개인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직접적 대립입니다. 팀원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팀원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죠. 팀원들이 관리자, 즉 상사인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관리자가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을 원활하게 잘 형성을 하고 잘 수행을 했을 때 저희는 완전한 솔직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한 솔직함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팀장과 팀원은 팀장이 팀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팀원은 팀장에게 신뢰를 주는 선순환의 관계가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팀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사의 칭찬과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상사가 잘하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한다. 서로 똑같은 행동에 참여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팀 내에서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고
성과 달성에 집중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완전한 솔직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피드백 유형의 4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완전한 솔직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이 잘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을 축으로 해서 네 가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솔직함, 불쾌한 공격, 그리고 고의적 거짓, 파괴적 공감.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심이 높고 직접적 대립을 서로 잘 의견을 주고받으면 완전한 솔직함 영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 관심이 낮고 직접적 대립만 한다면 이는 불쾌한 공격 영역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주인이 있다고 치고 이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왔는데 산책하는 과정에서 큰 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차들이 막 다니고 있는데 이 개가 도로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개를 참 사랑하고 있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개는 언젠가 죽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개에게 이렇게 크게 외치죠. 앉아! 이렇게 앉아라고 크게 외쳤을 때 개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개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주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완전한 솔직함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개를 컨트롤을 못하면 당신은 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이 주인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예,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예, 불쾌한 공격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 나머지 영역의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관심은 높지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은 파괴적 공감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파괴적으로 공감하는 칭찬은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모든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했을 때 이럴 때 파괴적 공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착하지만 무능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고의적 거짓입니다. 개인적 관심도 낮고 또 직접적 대립도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변의 관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속임수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또는 너무 피곤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거나 논쟁을 할 수 없을 때 고의적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고의적 거짓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굉장히 엉터리인 PT를 들었을 때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대신에 다른 발표자를 찾아봐야겠네. 이게 대표적인 고의적 거짓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 거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도 합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점심시간이 되면 카페테리아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자신의 팀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퍼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지퍼 열리는 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솔직함은 어떻게 그 직원에게 조언을 해야 할까요? 혹시 좀 대답을 좀 해보실 분이 있을까요? 여직원 여기 지퍼 열렸어요. 네. 대놓고. 네. 네. 일단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완전한 솔직함은 조용히 너 집 팔렸어라고 솔직하게 맞아요. 조용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불쾌한 공격은 어떤 게 해당될까요? 방금 윤용 쌍무님이 말씀하신 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예. 저 사람 집 팔렸다라고 크게 외치는 거죠. 그 사람이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인지하게 되겠죠. 예. 직접적으로 지적은 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겠죠. 예. 파괴적 공감은 어떤 걸까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떡하지? 걱정을 하지만 침묵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열고 다니게. 네.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 여러 사람들에게 그게 민망한 상황에 노출되고 결국 나중에 그걸 인지하고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정신적으로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고의적 거짓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옆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비속말로. 그래서 저희는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이 고의적 거짓. 아마 저희 팀의 관리자분들은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피드백에 대한 4개의 영역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훌륭한 관리자나 또는 훌륭한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솔직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먼저 피드백을 요구해라. 지적받기 전에 지적하지 말자. 예, 내용으로는 자신도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조언을 얻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팀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만큼이나 저를 또 가까이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조언이 팀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과 지적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칭찬과 지적을 섞지 말자.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PT 슬라이드를 누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표 장표의 폰트가 아주 훌륭하네요. 하지만 내용은 평범했어요. 그래도 PT의 시간은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적과 칭찬을 섞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언은 오히려 가혹한 비판보다 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지적할 때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 외에 칭찬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4개의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완전한 솔직함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차라리 불쾌한 공격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팀원들은 상사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이는 팀의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쾌한 공격의 대상은 성격적 특징이 아니라 업무 또는 행동에 대한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피드백 유형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네, 성장하는 팀원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급격한 성장 궤도에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 궤도에 있는 록스타. 이렇게 2가지 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 유형에 맞는 팀원들은 어떻게 성장 관리를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급격한 성장 궤도와 점진적 성장 궤도를 축으로 또 낮은 성과, 높은 성과를 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높은 성과를 내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팀원, 슈퍼스타입니다. 이러한 팀원들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자극할 프로젝트를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스타들이 모두 관리자가 되거나 또는 상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팀원이 있습니다. 록스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칫 슈퍼스타에 가려져서 보상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팀원들을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제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팀원들은 강한 집중력, 끈기, 세심함을 요구하는 업무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장하는 팀원들이 슈퍼스타, 락스타의 성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슈퍼스타, 록스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직원이 슈퍼스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정적으로 자기 성장을 하죠.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자녀를 출산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환경에 의해서 회사보다는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특히 그 자녀가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록스타의 영역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이제 커서 더 이상 특히 이제 부모의 어떤 보살핌이 필요 없어질 때 다시 슈퍼스타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들은 그 팀원들의 유형을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장도 하지 않고 성과도 평범한, 아주 평범한 팀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관리자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평범한 팀원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괴적 공감의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역할은 이 기준을 정하고 고수해야 됩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또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팀원 모두가 다 뛰어나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낮은 성과를 내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상사인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배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팀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은 성과를 내고 부정적으로 성장하는 팀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완전하고 솔직하게 이 팀원에게 조언을 주었는가? 자신의 성과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 팀원이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 말고 제3자에게 이 팀원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가? 예,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해고를 해야겠죠. 자, 해고해야 하는 사람을 두고 관리자가 스스로 하는 거짓말들이라고 합니다. 나아질지 모른다. 그래도 있는 게 낫다. 다른 부서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팀 사기에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설여질 때 관리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정한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로 불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고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면 다른 팀원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성과자를 방치하면 심지어 유능한 팀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방치하면 기업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유형에 맞게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얻는 관계의 기술, 즉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는 자기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팁으로 일과 삶을 통합한다입니다. 상사는 최고의 자아를 직장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리고 그 자아를 그대로 또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또 업무로 인해서 삶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잡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일정표를 쓰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이제 자기 중심을 잡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즐거운 가족여행 1년에 4번, 그러면 이런 일정표들을 잡고 관리자는 반드시 이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즉 자신을 회고할 수 있는 회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실히 실천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관리자는 그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는 자기의 중심을 이렇게 다 잡고 팀원의 결속력을 다져야겠죠. 그 첫 번째가 신뢰를 구축한다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신뢰 구축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1대1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회의 안건은 팀원이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대1 회의를 통해서 아까 개인적 관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개인적 관심으로 이동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방성을 드러낸다입니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 또는 믿음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팀원들에게도 나는 얼마든지 잘 이해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팀원에게도 존중하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관리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 팀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감정 상태가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낫습니다. 관리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팀 내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치명적인 세균만큼 전염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숙달한다입니다. 상자는 팀원들의 감정에 관리하려 드는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나친 관심이 되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의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공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이러한 훈련에 대한 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굉장히 감정이 고조된 상대가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에 대해서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슬픈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 화난 사람에게 화내지 마. 이러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상에 휴지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 앞에 휴지를 주면 더 큰 울음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굉장히 감정이 고조된 직원에게는 앉지 말고 서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마주보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서로 협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을 가지고 관리자는 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팀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이제 통하는 조언의 조건, 조언을 이제 피드백을 줘야겠죠. 먼저 관리자는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얻는 방법으로는 상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지금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개인적으로 이게 피드백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사는 예외라고 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 관리자는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으면 같은 비판을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자.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비판으로 받아치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본능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이 심지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는 한 번 더 좀 시간을 두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조언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얻은 조언을 기록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조언을 얻었는데 이 팀원들이 칭찬만 하고 비판이 없다면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조언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줘야겠죠. 그래서 조언을 주기 위해서는 겸손한 조언을 신속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받는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겸손한 태도는 상대의 그 방어 본능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겸손한 조언을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목격된 상황, 그리고 그 팀원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드러난 영향.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조언을 준다면 겸손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즉시 피드백을 하자. 조언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르면 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문제의 내용이 잊혀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행동, 영향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 내용들, 즉 이런 지적들을 계속 묵혀놨다가 한 방에 그 팀원에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죠. 그 팀원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는 잠시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고픈 사람 앉혀놓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그 지적이 쉽게 도움이 되진 않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통하는 조언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에게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서장님들 이제 상반기 자기성장 리포트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요걸 좀 대입을 해서 자기성장 리포트 피드백을 좀 매끄럽게 하는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깜짝 쇼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았다면 그 직원에게 깜짝 놀란 그런 내용을 전달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일방적인 피드백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한 팀장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피드백을 주기 전에 이 팀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세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 플러스. 대부분이 아마 중간 단계에 0을 줄 텐데요. 혹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준 직원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피드백에 의존하지 않고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평가를 앞둔 팀원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할 때 피드백에 내가 선정한 시간에서 절반은 진단을 하고 절반은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시간은 충분히 잡는다. 이 피드백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 피드백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다음 피드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성장하는 팀의 비밀. 그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팀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먼저 팀원과의 경력 대화입니다. 팀원의 동기와 비전을 이해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죠. 세 가지 형태의 경력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동기부여 요소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의 꿈을 이해한다. 이 팀원이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계획을 마련한다. 즉,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그 팀원과 같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팀원의 유형에 맞게 잘 분류를 해서 성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팀의 이제 팀장이나 관리자는 협력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 대표님이 꼭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 프로젝트 팀 또는 부서 이러한 그런 조직도 관리자는 경영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강력한 협력 경영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 강력한 협력 경영을 중앙으로 해서 부재 경영과 세부 경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 부재 경영과 세부 경영에 빠지지 않게 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손, 귀, 입 모두 차단하는 건 부재 경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손, 입을 열고 귀를 차단하는 것, 그거는 세부 경영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손, 귀를 열고 입을 차단하는 것은 협력 경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알아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외면하거나 세부 사항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관련 세부 사항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팀원들에게 업무, PT, 보고서만 요구한다? 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일반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또는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린다. 이것도 저희가 지양해야 합니다. 듣고 난 후에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를 독점. 좋은 관리자는 맥락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예,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길은 외롭고 험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팀을 구성하고 그들과 함께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자가 먼저 다가가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지식 나눔